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주 경제마술사입니다.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버려라. 김혜나.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어느 집 자식이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사법고시에 붙으면 동네 어귀에 컴플레인 카드가 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모두들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요즘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조건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란다. 아빠만 벌어서는 사교육비 감당이 안 되니 원래 부자인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엄마는 입시 정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웬만한 경제력 갖고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없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힘들다는 소리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아무리 노력해도 빈부 격차를 좁히기 힘들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느낄 때 살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떠한 노력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유행어가 탄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집단적인 무력감이다. 심리학에서 무기력이란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력감은 생각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한다. 성폭행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한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수치스럽고 무서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즉 무력감이었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한 뒤 무기력에 늪에 빠져 자기 인생은 달라질 게 없다는, 자기는 그냥 패배자이고 실패자일 뿐이라고 한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째려보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죽으라 이랬는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것에 많이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상담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면서 왜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가혹한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해오다가 잠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운 것뿐인데. 나는 그에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주라고 했다. 그리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니 그냥 좀 쉬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너무 많이 일해서 에너지가 바닥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선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라고 권한 것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없이 살아온 그는 그 어디 충분히 쉬면서 자신을 독려했다.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며 몇 달 뒤에는 뭘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그는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보다 기뻤던 그가 더 이상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라는 말을 멈춘 것이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만을 바란다. 상황이 확 변해서 뭔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건 아닐까? 맞다.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적어도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곳은 탈출할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또 다른 곳에 닿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언니가 죽고 나서 나는 살면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웃음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유대인으로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세상으로부터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데에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 건지, 일단 밖에 나가 할 일을 찾아볼 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막상 밖에 나가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 설령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누가 넘어져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무기력의 늪에서는 빠져나오게 된다. 인생은 때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인생의 길을 잡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비록 그것이 내가 애초에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노력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무기력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댈 때 어차피 미래도 없는데 뭐 해봤자 안 될 게 뻔해라며 자포자기하든 다시금 무엇을 시도하든 인생은 흘러간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생은 흘러가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뒤 인생은 달라진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가 말은 그렇게 해도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가 제 발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말이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뿌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에이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만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아내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면 자지러지게 오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며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면 어찌나 두려워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회사, 학교, 부모님,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딘다. 상담 시간에 친정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분이었다. 그네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겪으면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늘을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없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이는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 부모님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 부모님의 형부와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웃는 척이 필요할 땐 웃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오히려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의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라고 마음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을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라.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오랫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아닐까.